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정부와 삼성전자가 차세대 산업 먹거리로 비메모리 반도체를 선택했습니다. 정부는 10년간 1조 원을 투자하고 삼성은 2030년까지 무려 133조 원을 투자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삼성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진출을 선언한 게 1983년, 아들 이건희 회장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손자인 이재용 부회장의 비메모리 반도체 승부수, 미래의 결과는 어떤 모습일까요? 삼성이란 한 회사의 미래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 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샵 3698 유료 100원 문자 보내주시면 정부와 삼성의 미래 전략, 토론 참여 가능합니다. 직설 시작합니다.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 곁들여 주실 경제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의 신세동 교수님, 서강대학교의 김연학 교수님, 그리고 정용건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133조 원짜리 승부수, 메모리에 이어 비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도전 선언. 야심찬 계획이지만 뒷면을 들여다보면 지난해에 비해 영업이익이 반토막 아래로 떨어진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삼성 상황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133조 원을 투자합니다. 연구개발에 73조 원, 생산시설에 60조 원을 투입하고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연평균 11조 원을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연구개발 인력을 15,000명 뽑아 기술 경쟁력도 강화합니다. 이번 시스템 반도체 투자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상생 협력도 추진합니다.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업체들을 지원해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개발 기간도 줄이도록 유도합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 물량의 기준도 낮춰 팹리스 업체의 소량 생산을 지원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면 42만 명에 달하는 고용 유발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스템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삼성이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기업은 이럴 때 잘하는 거다 했던 그 실체를 보여주는 거라고. 삼성전자는 디램을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40%가 넘는 점유율로 세계 1위입니다. 반면 시스템 반도체를 포함한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4% 정도에 그쳐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번 반도체 비전 2030에서는 메모리 반도체뿐 아니라 비메모리 사업에서도 세계 1위를 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반도체라는 것이 전문가들한테는 너무 쉬운 설명이고요. 저를 비롯한 일반 시청자들한테는 메모리 반도체가 뭐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뭔지부터 가야 하는 차근차근 설명드려야 될 게 많습니다. 오늘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김연학 교수님한테 좀 먼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반도체 비전 2030 발표 내용은 거창하기는 한데 핵심 내용만 시청자들한테 요게 지금 133조 원짜리라는 게 뭐다라고 딱 설명을 부탁드린다면 한마디로 하면 뭐가 될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메모리 반도체 업계 세계 최강자인 네. 삼성전자가 그보다 시장이 더 큰 비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도 세계 최강자가 되겠다. 2030년까지. 그를 위해서 133조 원을 투자를 하고 15,000명을 채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훨씬 더 큰 데인데 거기서는 삼성전자가 지금까지는 힘을 못 썼다. 그 얘기인가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겠죠. 네. 메모리 반도체가 뭐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뭔지에 대한 설명은 잠시 뒤로 좀 늦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삼성이 이렇게 돈을 벌어서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하면 우리한테는 뭐가 좋을 것인가. 제가 지금 보기에는 제 귀에 들어오는 거는 고용 효과인 것 같은데 정부도 거기에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정용건 위원장님. 예. 이 정도로 투자하고 이렇게 가면은 고용 효과 우리한테는 얼마나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삼성에서 발표한 대로 하면은 예. 매년 11조 원씩 R&D에 투자한다는 거 아닙니까? R&D에 네. 11조 원씩. 11조 원씩 투자하는데 그게 전문 인력으로 15,000명. 저건 직접 채용을 예, 한다는 직접 얘기죠. 채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간접 고용을 통해서 전체 뭐 협력사까지 합치면은 42만 명 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 이 비메모리 쪽에 전문가들 하기 위해서 대학의 반도체 학과를 신설한다는 것. 아하.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단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언뜻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지금 우리가 기초연금 어르신들한테 30만 원씩 지급하는데 한 10조, 11조 정도 들어가거든요. 아, 그 정도 돈을 65세 이상의 노인들한테 주는 기초연금을 다 해봐야 11조 정도 되는 11조인데 그 돈을 해마다 R&D로 투자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계획대로만 가면은 고용 문제라든지 산업 활성화라든지 또 경제 성장률 기여도는 상당히 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대학의 비메모리 학과가 신설된다는 얘기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현재 대한민국 대학에는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학과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인가요? 대체로 이제 전자공학과 이런 쪽으로 있었고요. 예. 반도체 중심으로 학과에 대한 요구들이 진작부터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만들지 못하다가 이제 삼성에서 투자하면서부터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정부가 사실은 미리 집중적으로 좀 학과 만들고 이런 것과 관련된 좀 기초를 깔아놓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삼성의 투자를 계기로 해서 학과도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도 이게 삼성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금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신세동 교수님, 네. 삼성이 비메모리 반도체로 방향을 틀어서 여기다 이렇게 올인하는 듯한 투자 전략을 발표한다. 뭐 방향 잘 잡은 겁니까? 저는 진작에 갔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이 메모리 쪽에 대한 그런 지금과 같은 어떤 한계는 이미 오래 전에 예견이 되었었던 부분입니다. 메모리는 주로 생산 공정이 기계화돼 있기 때문에 장비 산업이고요. 양산으로 승부를 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투입될 여지가 별로 기본 설계 말고는 대부분이 기계가 하는 거기 때문에 고용 효과도 그리 많지 않고 또 고용도 대부분 보면 뭐 검사한다든지 이런 소위 저부가가치 노동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실익이 별로 없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1980년대 처음 출발할 때서부터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노사 문화가 정말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게 필요한 인력이 한국에선 공급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삼성은 그동안 손쉽게 이제 메모리 쪽으로 투입을 했는데 이 메모리가 보면 지난 20년 통계를 보면 일반 경제보다도 훨씬 더 메모리 수출의 그 진폭이 컸습니다. 그 얘기는 좋다가 엄청 좋다가 엄청 나쁘다가 이 반복해 왔거든요. 그 얘기는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 등락폭이 그만큼 컸다는 가격도 얘기인가요? 크고 수요도 굉장히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인텔이라든지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런 서구의 그 반도체 전문 산업들은 이런 그 불안정성보다는 안정성을 택해서 비메모리점의 영향을 강화해 왔고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비메모리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가 시장 규모도 크고 훨씬 더 안정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삼성의 전략은 물론 뭐 내부적으로 했겠지만 저는 이제 와서 이러는 것이 좀 늦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신 교수님 모시고 지금 나와 계신 교수님들과 함께 지난 1년 내내 얘기했던 게 한국 경제를 버티고 있는 유일한 버팀목은 수출인데 수출의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이 반도체 꺾이면 이 반도체 착시 효과가 꺾이면은 한국 경제 큰일 난다는 경고를 수도 없이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을 봤더니 신 교수님 마치 점쟁이처럼 예고를 좀 하셨는데, 야 이게 영업이익 6조라는 게 대단한 거는 하지만은 사실은 전년도에 11조 5천억에서 이번에 6조로 떨어졌으니까 반토막으로 그냥
넘게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반도체 부분만 보면 그런데 저는 이제 삼성의 반도체 말고도 뭐 디스플레이나 아예 가전이나 적자로 돌아섰대요. 예, 휴대폰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실적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예. 삼성으로서는 정말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보고 그걸 이제 돌파하는 카드로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틀었는데 오늘 우리 계속 이야기가 되겠지만 비메모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력이에요. 인력. 네, 예. 전부 사람들이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서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얼마만큼 이제 충원할 수 있는가. 당장 급하니까 외국 전문가들 들여와야 될 텐데 그 외국 전문가들이 일본 아니면 미국 아니면 유럽에서 들어올 텐데 뭐 대만에서는 올 택도 없을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인력 수급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역시 장비가 필요한데 그 장비 문제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장비 업체들이 그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수요에 대해서 얼마만큼 호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난제가 좀 많다고 봐서 그렇군요. 삼성 문제라고 하면 저는 삼성이 비메모리 쪽도 좋지만 저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균형 있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자, 좋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게 많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대체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뭔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부터 좀 듣고 좀 가보죠. 김연학 교수님이 지금 사실은 기술경영대학원이시니까 이 관련된 걸 뭐 좀 가르치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어차피 반도체지 않습니까? 반도체. 그럼 시청자들 입장에서 반도체 그러면 요만한 칩이 생각이 나요. 네, 그렇죠. 우리는 그것만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30년 동안. 예. 그럼 메모리 반도체도 요만한 칩이고 비메모리 반도체도 요만한 칩입니까? 생긴 거는 그렇죠. 생긴 건 똑같아요. 근데 뭐 기능과 특성이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 겁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이름 그대로 저장하는 겁니다. 예, 저장. 정보를 저장하는 거. 예. 그러니까 작은 반도체 칩에다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저장하느냐. 그 기술이 점점 집적도가 이제 높아져 온 그렇죠. 그 기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하드웨어 생산 수율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은 재벌 체제에 딱 맞는 겁니다. 대규모 몇 조짜리 투자를 해가지고 생산 라인 해가지고 생산 라인을 쫙 깔아놓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재벌 체제 오너의 결단이 있어야 수조 원을 투자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수율을 올리는 거고 기술적으로는 비메모리보다 상대적으로 좀 심플합니다. 반면에 이제 비메모리는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요. 시스템 반도체다.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를 처리하는 겁니다. 즉 두뇌의 기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프로세싱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당연히 좀 어렵겠죠. 뭔가 기계를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흔히 뭐 D램 지금 낸드 플래시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시스템 반도체는 분야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절대 강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텔이 뭐 최강자라고 하지만 인텔의 CPU 컴퓨터에 들어가는 중앙 처리 장치에 굉장히 강한 것이고요. 통신 칩은 또 퀄컴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강하고 그래픽 칩은 또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또 강하고 그다음 반도체를 그냥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라고 하는 건 또 대만의 TSMC라는 회사가 강하고요. 그래서 이 비메모리 즉 시스템 시장이 메모리보다 2배 정도 큰데 메모리 시장에는 삼성전자라고 하는 절대 강자가 점유율 한 45% 되는 강자가 있지만 인텔은 그 많고 많은 시스템 반도체 중에 한 분야의 최강자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인텔이 전체적으로 비메모리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20%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걱정되는 것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잘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 한두 개 기업이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70% 이상 시장 장악하고 있는데 그건 그만큼 미국의 IT 산업의 기반이 넓고 말씀들 하고 있지만 전문 인력, 특히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이 많기 때문에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이 저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한 거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벌 체제하에서 아주 생산을 효율적으로 잘하는 메모리 쪽으로 성공을 했고 비메모리 쪽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그 파운드리라고 하는 위탁 생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메모리랑 비슷합니다. 성격이 아주 집중 투자해서 생산 효율성을 올리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반면에 이제 가장 크고 중요한 부분이 반도체 설계 부분이거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분야도 넓고 또 다양하고 특히 대만 같은 데는 1인 기업, 2인 기업들도 이 패브리스라고 생산 공장 없이 설계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도 어드레스 돼야 되고, 교육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고, 산업 전체 소프트웨어 진흥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와 청사진이 있어야 되고, 삼성전자 혼자서 뭐 투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최강자로 된다 하더라도 우선 파운드리 쪽으로 좀 강할 것이고, 근데 파운드리 자체는 비메모리 쪽에서 전체 시장 점유율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위가 될 것은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과연
빈메모리만 딱 메모리 예, 떼고 예. 인텔이나 퀄컴을 제치고 10년 뒤에 1등이 될 수 있느냐? 그건 굉장히 어려운 자,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굉장히 삼성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달려들어야 되고 특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교육의 역할이 교육이 크고요. 거기에 뒷받침돼야 되고 교수님들이 붙어야 되고 거기서 인재가 나와야 되고 이거 뭔가를 빨리 만들어내는 어떤 단순 노동이 아니라 창의력 있는 인재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이제 추상적인 얘기가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뭐 팹리스라든지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전문 용어가 좀 나오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혹시 좀 못 따라오실 것 같아서 조금만 제가 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는 크게 세 개 분야로 나옵니다. 설계하는 분야, 설계, 위탁 생산하는 분야, 예. 그다음에 그걸 만들어진 걸 패키징하는 분야. 아하. 그 설계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팹리스라고 뭐 공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 앉아서 몇 명이 앉아서 소프트웨어 설계를 하는 겁니다. 반도체 칩을 설계를 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아까 파운드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기는 전혀 설계 능력이 없어요. 없는데 남은 물량을 받아서 생산만 하는 겁니다. 설계도만 받아서 그냥 생산하는 만들어내는 회사들. 그게 아까 대만의 그 TSMC라는 회사가 세계 시장 50%를 50%.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생산된 칩을 가지고 패키징하는 크게 이제 이렇게 세 개의 분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요걸 물론 이제 삼성이나 인텔 같은 큰 회사들은 종합적으로 세 개 분야를 다 다루고 네.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데 앞에 특히 소프트웨어 인력이 중요한 첫 설계 부분에 그 예. 부분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그래서 비메모리 분야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낮은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어떻게 하면 시청자 여러분한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쉽게 좀 설명을 드릴까 싶어서 좀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많은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걸 사람의 뇌로 많이 비유를 하더군요. 삼성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는 요 앞에 있는 요 전두엽. 뭔가를 잘 외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유난히. 그 잘 외우는 사람이 전두엽이 발달된 거랍니다. 저장 공간이 남들보다 유난히 크고 정교하면은 거기다 잘 저장을 한답니다. 근데 저장을 해놓으면 뭐 합니까? 이거는 금방 잊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수식을 연식을 하고 이거를 응용을 하고 뭔가를 생각을 하는 건 요 후두엽이랍니다. 이 뒤통수에 있는. 그리고 이거를 하려면 눈으로 봐야 된다며요. 그래서 눈의 시각, 후두엽 이렇게 뭔가 연결되어 있는 신경망이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설명을 하는데 정윤건 위원장님 이런 비유 들으시면은 시청자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더 잘하실 금방 거예요. 이제 다가오시죠. 일단 금방 다가오시고 이제 보통 우리 이제 시청자들께서 반도체 하면은 뭐 4메가, 16메가 이런 예, 이야기 예,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메모리가 나쁘고 뭐 비메모리가 좋다 이렇게 단순히 구분할 건 아니고 비메모리가 부가가치가 높은데 우리나라 이제 80년대 초에 네. 정부 주도로 해서 이제 대전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금 애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전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 주도로 이제 4메가 D램을 갖다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양산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D램 반도체를 만들어서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실제로 IMF 외환위기 극복할 때도 우리가 D램 반도체 많이 수출해서 갔던 거고 네, 네. 올해 이제 상반 1분기에 좀 실적이 나빠졌지만 사실은 2016년부터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호황을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작년에 이제 뭐 58조 정도 영업 이익을 낼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네. 것들도 다 결국은 D램의 호황이기 때문에 된 거고 이제 조금 늦기는 했지만 삼성이 D램에서의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뭐 약진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앞서 교수님들 말씀하신 대로 설계 이력 분야가 중요하니까 이제 소품종 다량 생산이니까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대학과의 협업, 그다음에 이제 연구단체들, 애트리 같은 전자통신연구원 같은 이런 연구단체들과의 협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뭐 비교적 희망적으로 그리고 삼성은 잘할 수 있으리라는 측면도 상당히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일단 하여튼 뭐 긍정과 부정이 좀 엇갈리는 신 교수님 제가요 네.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하나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작년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하면은 막 58조씩 내고 50조 이상 내고 그래서 연간. 연간. 그것도 예 연간 이거 영원히 갈 것 같을 때 신 교수님은 유난히 삼성은 실적이 악화가지고 불보듯 뻔하다라고 삼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을 계속 내놓으셨는데 뭐 예견대로 지금 왔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왜 그렇게 그 이 D램 가격과 반도체 호황에 대해서 비관적 전망을 유난히 하셨습니까? 일단은 그 지난 한 20년 동안의 그 반도체 그 업황을 보면 예. 이게 굉장히 기복이 첫째 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에서
공급을 독점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독점력을 가지고 가격을 많이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수요가 있을 때는 독점력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게 수요가 꺼지니까 순식간에 가격도 떨어지면서 물량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 저는 이 반도체에 너무 의존하는 그런 그것의 위험성을 봤던 것이고 예. 그것도 그거지만은 다른 분야를 보면 반도체 제외한 다른 분야 디스플레이 부분이나 뭐 일반 가전 부분 가전, 스마트폰 다 안 좋아요 지금. 근데 삼성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뭐 전반적으로 다 안 좋거든요. 예. 지금 오늘 그 나중에 이야기 되겠지만은 작년에 세계 수출 증가율이 얼마였을 것 같아요? 2018년이 2018년에 굉장히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안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작년 오기 전에 보니까요. 작년에 세계 교육 증가율이 11.5%입니다. 아하. 세계 교육이 11.5% 증가했는데 예. 우리는 어떻게 됐는가? 우리는 그죠? 우리는 지금 5% 지금 증가하는 것에 그쳤고요. 반도체를 빼면 2%예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세계 경제 교역량이 11%가 늘었는데 우리는 반도체 빼면 2%밖에 안 늘었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했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면 반도체에 그동안 2년 동안 가려서 우리 경제가 얼마나 그 반도체를 제외한 분야에 아까 말씀드린 가전, 디스플레이, 뭐 예, 휴대폰 예. 등등 해서 자동차 부품 할 것 없이 착시가 있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 자꾸 뭐 세계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던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제가 수출이요 11.5%면은요 지난 거의 한 7, 8년 동안의 최대 수출 증가율이 작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안팎의 요인이 있다. 하나는 예. 반도체가 꼬꾸라지는 게 하나 있고 내부적으로는 여러 복합적인 그런 예. 요인도 있다는 거예요. 예, 뭐 여러 가지 뭐 예.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어려운 게 좀 있었죠. 예. 예. 반도체 이제 가격 관련해서 디램 가격을 추가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이제 독점적인 구도 속에서 그리고 이제 경기 호황에 입어 가지고 상당히 슈퍼 사이클을 맞았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뭐 올해는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특히 상저하고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되게 어려울 것이다. 이건 예측이 돼 있는데 네. 가격 정책에서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사실은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과거 이제 일본에서 우리가 반도체 쫓아갈 때 예. 가격을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못 나게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지금 독점력을 가지고 중국이 계속 쫓아오고 있으니까 가격을 갖다 우리가 좀 다운시키면서 중국이 이익 못 나게 해서 중국하고 이 관계 속에서 좀 전략도 숨어 있습니다. 사실은 전략 그래요? 숨어 있는 것이고 이제 뭐 2, 4분기 정도면 오늘 아마 삼성이 설명을 하고 있지만 2, 4분기 정도에는 전체적으로 재고가 소진되고 그다음에 이제 3, 4 뭐 이제 하반기에는 돌아설 거다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2016년, 17년 이렇게 뭐 쫓아가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안정적으로는 좀 돌아올 것이다 정도는 대체로 예상하고 오늘의 있습니다. 주제인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 먹거리 전에 예. 메모리 반도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얘기 좀 하나만 좀 더 하고 가죠. 예. 가격 얘기 그 예견된 겁니까? 이제 뭐 이것도? 예견된 거죠. 자, 우리 저 신세동 교수님이 말씀하신 팩트는 완전히 100% 동의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조금 그래도 너무 네거티브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조금만 희망을 좀 드리자면 이거는 충분히 예견된 거고 반도체가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년간 한 4, 5년을 주기로 해서 계속 사이클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사이클이 있어 왔고 그런 사이클 과정에서 일종의 치킨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중 굉장히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았는데 예. 삼성과 같은 그 어떤 거대 기업들이 공급을 막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가격이 예. 폭락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뒤쫓아서 자금력이 예. 다른 회사들은 상대가 못 견디게. 그죠. 예. 그래서 몇 년 동안에 몇 번의 그런 사이클을 거치면서 지금은 한 세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는 5개 정도로 비메모리는 뭐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는데 예, 메모리 예. 반도체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그런 요인이 있고요. 그럼 최근에 이제 이슈를 보면 2017년부터 굉장히 반도체 이제 이른바 슈퍼 사이클의 호환기에 2017년부터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4차 산업혁명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반도체 네.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네. 뭐 재작년부터 굉장히 사재기를 시작한 거예요. 혹시 반도체가 아까 말씀하신 그 올까봐.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높은 품목이기 때문에 예. 공급이 딸리니까 굉장히 가격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시설 정설했는데 정설은 또 1, 2년 생산까지는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수요가 붙어가지고 가격이 실제 지나치게 폭등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게 작년에 이미 작년 3분기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사상 최대 실적이었는데 주가는 사상 최악이었어요. 시장에서는 이미 예. 왜냐면 영업이익은 최고치를 예. 내는데 주가는 떨어지는. 이게 이제 피크다.
깔아앉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래 가치가 삼성전자 주가가 36,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예. 삼성전자의 실적이 사상 최악인데, 사상 최악은 아니죠. 예. 요 뭐 옛날에보다 반토막 이상 났는데. 반토막 이상 났는데 주가는 10,000원 이상으로 지금 46,000원 하고 있어요. 올랐어요. 뭐냐면 한 6개월 내지 9개월 뒤에는 이게 거의 바닥이고 저는 아직 바닥은 아니라고 봅니다. 2분기까지 예, 바닥인데 예. 이제 3분기 이후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상승 곡선을 그릴 거라는 시장의 믿음 때문에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바닥 때보다는 주가는 예. 주가 선행하는 거니까 한 30% 정도 올라와 있는 거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가격 탄력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마진율이 가격이 예, 50% 떨어졌다 올랐다니까 이게 비메모리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스테이블합니다. 굉장히 예. 일정적인 예측이 가능한데 여기는 뭐 팍 떨어졌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독점력을 과시하며 치킨 게임을 해가지고 따라오는 중국 후발 회사들을 뭐 망가뜨리고 이런 건 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이렇게 춤을 추니까 주식 투자자들도 손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관련 산업들도 너무 부침이 겪으니까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조금 더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메모리 반도체 최강자긴 하지만 이 부침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조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비메모리 쪽에 이제 확충하는 거고 저는 많이 늦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실력이 안 됐던 거죠. 메모리를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재벌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기업 체제에서 오너의 결단으로 수조 원의 투자를 해서 가능한 게 비메모리 쪽인데 아니 메모리 쪽인데 메모리 쪽은 비메모리 쪽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산업 저변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몇몇 대기업 중심의 체제고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가 하드웨어에 비해서 상당히 좀 발전이 더딘 그런 상황이라서 비메모리는 쉽게 이제 따라잡기가 어려운 분야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할 시점이 되었다고 저는 그러게요. 이제 봅니다. 진짜 실력이 나온다라는 이재용 부회장의 얘기도 이게 올 초에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하는 얘기인데 오른쪽에 있는 분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같죠? 그러니까 요즘 반도체 경제가 어떠냐고 대통령이 걱정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이재용 부회장이 좋지는 않은데 이제 진짜 실력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렇게 예견됐었고 이제 그 얘기가 133조 원짜리 대규모 투자로 인한 비메모리 분야로 옮겨간다. 지금 이 얘기까지 지금 전문가들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주식 예. 투자하신 분들이 삼성전자가 원래 이제 주가가 265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250만 원 이상 했는데 작년 5월에 액면 분할하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5만 3천 원으로 액면 분할했는데 그러고 나서 많이 빠졌어요. 소액 투자가들이 한 60만 명 이상 되거든요. 네. 실제로. 네. 그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러네요. 이제 국민주 됐으니까 나도 삼성전자 한번 사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걱정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133조 투자하면서 조금 반등하고 있고 하반기 쪽으로 조금 나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주식 시장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전망으로 그래서 알겠습니다. 투자자들도 조금 제가 희망 지적하고 드릴 수 싶은 있습니다. 게요. 예. 제가 오기 전에 2019년 경제 정책 방향 네. 제가 연초에 그 김상조 그 위원장하고 뭐 한판 했던 부분인데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4대 신산업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4대 신산업 저 4차 혁명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요. 막 예. 이거 되게 헷갈리는데 예. 제가 4대 신산업 스마트 공장, 예.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입니다. 네. 메모리 있습니까? 비메모리 있습니까? 없네요. 거기 빠져 있네요.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2019년도에 경제 정책 방향을 4대 신산업 중심으로 가겠다고 연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전 정부가 지금 역점을 두는 그 4대 신산업 안에 예. 비메모리가 시스템 반도체가 없어요. 그랬네요. 그러고 보니 그리고 그러네요. 2018년, 17년, 16년 한번 올라가 보세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벼랑간 나온 거예요. 갑자기 나왔다. 이게 왜 나왔는가? 예. 그동안 아까 저 대통령께서 뭐 반도체 산업 어떻습니까? 물어본 건요. 메모리 산업이세요. 네, 네. 그러니까 급조됐다 이게. 아하, 예. 삼성은 아닐지 몰라도 삼성은 올해 준비를 했지만 정부가 이 비메모리에 대한 이 지원이나 이런 거는 좀 급조된 측면이 있다. 지금 이 말씀을 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요 이 4대 신산업의 내용이 또 바뀔 거라고 봐요. 제가 8대 선도 산업도 제가 지금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 예. 정부가 이렇게 말만 해놓고 그리고 엉성하게 빠진 게 있고 그다음에 해놓고서도 뒷감당을 안 하기 때문에 이래놓고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이렇게 찔러놓으면 저는 이렇게 정부가 얼마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가 저는 그런 것을 정부가 조금 깨닫고 비메모리 부분의 중요성은 벌써 이미 오래 한 20년 전서부터 지적이 되어 왔던 예. 상황이거든요. 예. 삼성도 등한시했었고 이제 막상 이제 메모리 한계가 오니까 지금 한다고 근데 133조요.
그 설비가 60조 아닙니까? 네. 설비 60조 거의 다 수입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 지금 비메모리 시장이 거의 한 뭐 400조, 500, 연 400조 가까운 그런 규모인데 133조를 투입한다고 해가지고 인력 문제며 저는 그래서 이게 장기 계획을 세워서 한 10년, 15년 잡고 네. 예. 이 정부가 어떤 그런 그 중요성을 진작에 저는 파악했어야 되는데 정부가 금년 초에 발표했던 4대 신산업안에도 이 비메모리가 없다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 정부가 이 산업 부분에 대해서 그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이 네. 부분 제가 꼭 지적하고 싶고요. 예, 비판하기 예, 위한 저 비판이 아니라 정부가 좀 산업의 어떤 그런 현장에서 있는 이런 어떤 애로 사항을 좀 많이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5월 달에 5월 1일자로 발표를 하려고 좀 연초에는 좀 아껴놨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뭐 갑자기 뭐 했다고 보기에는 하여튼 이거는 모든 주도를 기업이 하는 거지 정부가 하는 건 아니고 정부는 이제 지원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시청자 문자를 샵 3698로 받으면서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신세동 교수님, 김연아 교수님, 정윤검 위원장님 하신 얘기가 시청자 문자에 다 녹여져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만 좀 하고 가죠. 메모리는 생태계가 필요 없는 아날로그 칩이다. 근데 비메모리는 소프트웨어처럼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삼성이 이 소프트웨어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가라는 걱정 어린 문자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가 결국은 뭐고 이 시스템 생태계라는 이 생소한 용어가 뭔지부터 좀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좀 여쭈면서 어렴풋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좀 하실 것 같아요. 자, 이런 칩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들어가는 이 칩을 양산을 해내고 이걸 하기 위해서 장치를 설비를 쫙 깔고 가격을 가지고 치킨 게임을 해서 1등을 먹었다 이겁니다. 그걸로 지금 이제 몇십 년 동안 먹고 살아왔는데 이제 한계에 도달을 했고 이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인 비메모리로 가야 된다. 그러려면 두 가지 용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팹리스와 파운드리. 요거는 앞으로도 10년 이상 계속 들으셔야 될 것 같으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좀 설명 좀 듣고 가죠. 팹리스라는 말의 그 뜻 자체는 제가 이렇게 봤더니 공장이 없는 이 팩토리가 없는 LESS, 팹리스 이런 뜻인가요? 파브리케이션. 파브리케이션 리스. 리스. 이제 생산. 그럼 어찌 됐든 생산 시설 공장이 없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컴퓨터에 들어가는 것이 다르고 휴대폰에 들어가는 것이 다르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이 다르고 자율주행이 또 다르고 컴퓨터 들어가는 것도 뭐 그래픽 다르고요. 또 좀 CPU가 다르고 워낙 다양한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한두 개의 기업이 독점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설계는 어떤 한 분야에서는 한두 명의 벤처 창업 기업이 앉아가지고 이 칩을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그래서 생태계가 필요한 내가 공장이 없다 하더라도 뭐 설계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뭐 그래서 그 다양한 그래서 보면 대만 같은 데는 대만은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대만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이른바 이 그 팹리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50위 LG 말고는 지금 팹리스 자체 우리나라 워낙 대기업 위주의 그 하다 보니까 이런 벤처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국의 경우에는 하드웨어 수준에 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상대적으로 뭐 절대적으로 낮은 건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생태계가 조성이 안 된 거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이렇게 수많은 팹리스들, 중소기업들, 소품종 대량 아니죠.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이런 많은 기업들이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은 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장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산 안 하고 수백 수천 개의 이런 그 소프트웨어 조그마한 기업들이 직접 생산을 못하는 생산을 누군가 위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생산만 전문으로 맡아서 하는 것이 이른바 파운드리라고 하는 거죠. 파운드리라고 하는 회사는 자기가 설계는 필요 없어요. 그 대신에 이제 이런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위탁 생산을 해주는 거죠. 그 분야가 아까 말씀드린 대만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 중소기업들 간의 협력 구조라든지 생태가 잘 조성이 됐으니까 수많은 대만에 있는 소프트웨어 이 개발 업체들이 이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칩을 설계를 해서 이 TSMC라는 회사에 넘겨주면 TSMC에서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회사가 세계시장 점유율의 50%를 가지고 있고요. 다행히 이제 삼성전자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이런 설계 능력이나 이런 것은 좀 많이 떨어지지만 세계 정상에 비해서 생산 능력은 워낙 뛰어나니까 우선 비메모리 이 파운드리를 첫 번째 공략 대상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순서가 팹리스가 아니라 이 파운드리가 먼저 그렇죠. 1차 타깃이 됐다는 말씀이 그래서 나왔군요. 그래서 삼성이 보면 재작년까지만 해도 세계
이 파운드리의 시장 점유율 5%가 안 됐는데 네. 제가 최신 통계를 보니까 19%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삼성이 가지고 있는 그 하드웨어적인 능력을 감안할 때 제가 대만의 그 TSMC를 추적하는 거는 뭐 제가 몇 년 지나면 가능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 좀 하자면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삼성전자 수원 공장, 기흥 공장 가보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 모르겠지만 가보면 어마어마하죠. 화면으로만 봐도 어마어마하실 겁니다. 이거 자체가 공장입니다. 공장. 그런데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 화성 공장 같은 이런 대규모 공장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공장이라고 하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삼성이 뭔가를 설계도를 받아오면 만들어내는 데는 강점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원래 삼성이 전통적으로 잘하는 분야니까. 예. 그러면 처음에 설계를 해야 하는 그 이른바 그 생태계. 지금 문자 들어오는 것도 보니까 생태계가 없다라는 말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생태계가 없다라는 이 걱정은 어떻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펜리스 설계가 없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걸 삼성전자의 책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어렵죠.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책임은 삼성전자는 아닌 거죠. 메모리나 파운드리 쪽에는 강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생태계 쪽에도 삼성전자가 이제 지원하고 인력도 개발하는데 지원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인가요? 네, 결국은 사람이죠. 결국은 사람이 없다. 결국 어떤 일들이 그러니까 정부가 생태계의 기반을 만드는 것. 예. 그다음에 거기에 산업과 학교, 산학 협력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결국 키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 설계는. 저는 또 하나는 특허라고 봐요. 특허. 네. 그러니까 사람도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그동안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기본적인 특허를 끼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삼성이 아무리 그 능력이 있어도 예. 예를 들면은 인텔의 CPU를 복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 퀄컴도 그래서 싸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복제하면은 바로 소송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예. 생태계라고 하면 첫째 지난 20년 동안 그 비메모리 쪽에서 쌓여 있는 특허 기술이라는 부분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인력이 있고 그리고 제조 이 부분은 그야말로 사소한 것이죠. 부가가치 그렇죠. 차원에서 보면 그러네요. 그래서 아까 그러네요. 생태계라고 하면 인력 중요하고 그 인력을 계속해서 공급해내는 어떤 최첨단의 어떤 학교 교육 시스템도 필요하고 또 그와 함께 지난 20년 동안 쌓여 있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존적인 어떤 그런 특허권, 특허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그 시스템 반도체가 얼마나 어려우냐면 사실 우리가 비메모리 쪽에 최강자 인텔을 꼽지 않습니까? 예. 인텔이 아직 5G 칩셋을 개발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계 이제 최고의 그 고가 브랜드 애플이 아이폰을 아직 5G를 안 내놓고 있는데 네. 지금 인텔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 한편으로는 또 통신 칩은 퀄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퀄컴이랑 특허 소송했는데 100기를 들었죠 이번에. 인텔이 5G 칩을 인텔이 또 컴퓨터에 들어간 CPU는 또 세계 최강이고 거의 세계 시장 80% 이상 갖고 있는 독점적 네, 위치인데 네. 통신 칩은 또 분야가 같은 시스템이라도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생긴 게 똑같이 칩이라도 다른 칩이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퀄컴에다 6조 8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100개 항복을 하고 퀄컴 칩을 받기로 한 거죠. 5G 단말에. 예. 그래서 예. 비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와는 달리 뭐 그냥 돈만 쏟아붓고 이런 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의 노하우, 전문 인력, 생태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시너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함 하겠다 돈 쏟아붓고 5년 10년 붙는다고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세계 정상 올라가고 예. 쉽게 따라간 파운드리는 아까 말한 조금 다른 거고요. 그러네요. 설계 쪽은 그렇게 쉽게 따라갈 자, 수 없는 좋습니다.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게 팹리스라는 용어에 집약돼 있는 인력 개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내는 결국은 사람의 저변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많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생태계가 존재하지 않다는 게 시급한 문제라 하니 대학에서 지금 몸담고 계시는 두 분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죠. 그렇게 되려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대학에 이런 관련 학과가 있고 교수님들이 있고 여기에서 인재가 양성이 되고 거기에서 뭔가 스타트업이 나오고 또 돈을 벌고 막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입장에서는. 저는 일단은 뭐 국내에 관련 학과를 설치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 가르칠 사람이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가르칠 사람 자체가 왜냐하면 없다. 그분들이 배워온 게 벌써 1980년대, 70년대 그야말로 좀 오래된 기술일 테니까 예. 첫 번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삼성이 됐든 SK 하이닉스가 됐든 1년에 한 150명 내지 200명의 학생들을 서둘러 고등학교 때서부터 선발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최첨단 교육 프로그램 있는 쪽으로 보내는 게 보내야 된다. 저는 선결이고요. 그 사람들이 예. 학위를 받고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티칭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 문제라고 봐서 이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라고 보는데 아까 시스템 반도체 이야기에서 아까 퀄컴 이야기, 통신칩 이야기하고 CPU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라 하는 것이 저는 아주 대표적인 저는 시스템 반도체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AI, 자동부 주행차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창조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시스템 메모리하고 관련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창의적이고 굉장히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런 분야에 있어서 저는 서둘러 우리 학생들을 유학생으로 보내는 것이 저는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그 여러 가지 조치가 같이 나와야 됩니다. 우선은 뭐 대학교에 관련 학과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근데 그 관련 학과가 지금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일단 대기업에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박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딱 주어진 일, 시킨 일만 하게 되니까 창의적으로 뭐 새로운 걸 개발하고 이런 그 기회를 놓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주어진 일만 계속 10년, 20년 하다 보면 그 원래 뭐 전공에서 할 수 있어야 될 일을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 우리 사회 풍토도 문제죠. 우리 사회 풍토가 지금 보면 계속 공무원, 공기업 뭐 이런 데 선호하고 대기업 선호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물론 정부에서 엄청난 자금을 지금 창업하라고 지원하고 있지만 그건 양적인 거고 질적으로 보면 창업 생태계가 아직 좀 미흡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하는 이런 것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을 엘리트들이 더 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 돼서 결국은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 다른 분야만큼 강하지를 못한데 그래서 정부의 교육 정책이라든지 뭐 재정 정책 또 대기업과의 어떤 종합적인 생태계 조성하는 거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돼야지 그냥 보고서 몇 페이지에서 빈머물이 강조합시다 돈 쏟아붓시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 지원책이 필요한 게 아니네요. 전체적으로 나라 전체의 경제 구조와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는 어마어마한 이게 이 지원이 필요한 건데 삼성전자 도와준다고 될 일은 아니군요. 네, 삼성전자만의 문제는 아니고 결국 우리 교육 시스템인데 대학교 4년 졸업해서 회사 들어와도 별로 쓸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 핵심적인 것이 산학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산학협력. 미국 같은 경우에 3학년 때부터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는 산업체에 가서 일하고 거기에 학점을 인정해주고 이 산업과 계속 교류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이 막혔는데 그걸 빨리 풀어야 되고 뭐 학교에서 아까 신 교수님 말씀대로 인력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여전히 기업에서는 또 상당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그런 인력들이 또 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 해서 서로 좀 산학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또 정부가 이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 이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사실은 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과 전자산업을 끌고 온 핵심 연구단지인데 1년에 겨우 정부가 지원하는 게 6천억 정도입니다. 그것도 아주 단기적이고 상용화되는 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의 연구소들은 기초적이고 원천 기술을 연구하게 하고 결과 좀 더디 나가더라도 그게 베이스가 돼가지고 산업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정부가 단기적으로 어떤 성과 냈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걸 베이스로 해서 뭐 예산 조금 지원해주고 이런 방식이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라는 것이 기업체 삼성전자가 133조 투자하는데 정부가 1조 투자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정부의 돈은 정확하게 연구하는 인력들, 학교 이런 데 좀 정확하게 좀 원천 기술과 기초 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방향을 틀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시스템 반도체를 위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의견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대한민국 정부 그러는데 정부에 도대체 어딘가가 있나 하고 제가 좀 이렇게 봤더니 얼뜻 봤더니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과라는 게 있고요. 기획재정부의 산업경제과가 있고 교육부의 교육일자리 총괄과가 있고 과기부의 융합기술과 뭐 이런 게 있네요. 있기는. 근데 이런 부서들이 이게 유기적으로 잘 융합이 돼서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교육, 산학협력 이런 특허 이런 문제로 착착착착 이 미국이나 중국처럼 지원이 잘 되리라고 보십니까? 이거 좀 평가 좀 하고 가야 되겠는데 정부의 역할과 정부의 지원. 일단 너무 이제 광범위한 주제라서 그러긴 한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반도체 비메모리에 가장 최근에 박사 학위를 받고 논문을 썼던 사람들이 기재부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일은 없죠. 그러니까 기재부가 됐든 산자부가 됐든 못 되잖아요. 그렇죠. 네가 지식 있으면 나한테 줘라. 내가 그걸 할게.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어차피 그 부처의 고위 공무원들은 고시 출신의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일 테니까. 그리고 그거 가지고 평생 울고 먹을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는 조금 있다 과를 옮겨서 장관 되고 차관 돼야 되는 것이니까 뭐 그걸 그렇게 깊이 있게 알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미국의 시스템을 보면요. 그게 뭐 기재부가 됐든 그게 뭐 중앙은행이 됐든 시중에서 증권회사에서 아주 잔뼈가 굵고 있은 사람들이 차관으로 막 들어오거든요. 민간 전문가들이 지금 공채에서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장관이 되고 차관이 되고 국장이 되니까 뭐가 가장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공무원 체제가 안 되니까 예. 저는 그래서 예. 이런 체제 하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공무원 체제가 이렇게 갇힌 그러니까 행시만 되면 그 인생이 보장이 되는 이런 것들이 본인의 인생은 보장될지 몰라도 한국 경제는 완전히 그냥 틀에 갇혀서 질식하지 않는가 저는 예, 오늘의 주제가 뭐 공무원 시스템은 아닙니다만은 네. 왠지 이 복잡하고 다양하고 소품종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창의적인 시스템 반도체 문제하고 우리 정부 지원하고는 뭔가 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은 좀 듭니다만은 기업에 계셔보셨던 김연학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이나 정부의 지원이 오히려 규제가 되는 이런 부작용 같은 거 좀 걱정하시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옛날에 뭐 소프트웨어 진흥과가 없었으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가 더 발달했을 거다라는 뭐 업계 그좀 뭐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예, 그런 얘기 이제 있죠.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면은 부랴부랴 각 부서에서 관련되는 부서에서 뭔가 급히 안을 만듭니다. 예. 그 내용들을 보면 숫자밖에 없어요. 얼마를 투자하겠다, 연구소 얼마 주겠다, 몇 명을 교육시키겠다. 예, 예. 그러고 끝납니다. 예, 보고서와 보도 예. 자료 만드는 데는 능하지만 예. 실질적으로 연결은 잘 안 된다고 실질적으로 보시는군요. 현장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예. 현장에 계신 분들을 공무원으로 좀 특채를 하든지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러면 반도체라는 게 하나의 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먹거리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누군가가 어떤 장관님 한 분이 총대를 메고 범정부적인 TF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 뭐 중요되는 그 관련 공무원들 가지고 TF를 구성하고 필요하면 민간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영입을 해가지고 예, 그걸 만들고요. 그러고 해서 뭐 대통령한테 정기적인 보고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정부가 하는 거는 정부가 지원하는 거는 뭐 돈 여기 찔끔찔끔 몇천억 그거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 정부가 하는 거는 규제 완화, 기업이 사실 투자는 기업이 해야 되는 겁니다. 기업이 누구보다 시장을 잘 알기 때문에 네, 네. 기업이 사업을 하는데 애로 사항이 없는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TF는 기업도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그 반도체 화성 공장에 지금 뭐 그 민원 때문에 전력선을 못 가지고 와서 삼성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지하로 지금 전력구를 그걸 몇백억이니 몇천억이 들여 사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외국 같으면은 공장이 하나 간다 그러면 그 주정부부터 나서가지고 땅부터 공짜로 그렇죠. 아니면 아주 싸게 유치하려고 해주고 세금 난리죠. 5년 동안 예, 뭐 감면해주고 도로 닦아주고 용수시설 심지어 공해 규제가 선진국 엄격한데 공해 규제까지도 몇 년까지 이렇게 해결해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건을 걸면서 유치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한마디 말은 던져놓고 실제로 기업이 알아서 지가 길 다 닦아야 되고 전력선 지하로 다 넣어야 되고 그 와중에 또 주민들은 뭐 데모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무슨 정부에서 R&D 투자를 얼마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하나의 범정부적 위원회를 만들어 아니면 대통령께서 직접 위원장을 하시든지 예. 해가지고 기업의 애로사항이 뭔지 하나씩 들어주고 풀어주고 돈은 삼성전자 굉장히 많습니다. 예. 삼성전자 돈으로 지원할 생각은 저는 뭐 그건 안 하는 게 차라리 정부 돈이라고 하는 또 뭐 속된 말로 또 먼지 먹는 사람이 임자라고 그게 뭐 그 정부 지원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예, 기업들이나 예. 연구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쓰기 쉽고 돈은 삼성전자가 넣어야 돼. 삼성전자 혹은 뭐 하이닉스가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그걸 범정부적인 지원을 해주면 돼. 정부가 주도를 해서 이걸 목표로 세우고 이걸 맞추시오 하는 그런 것 자체는 저는 지금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에 맞지 예, 않는다. 패러다임으로. 전호 위원장님. 예. 그 지난 25일 날 LG전자가 평택에 있는 이 휴대폰 공장을 갖다 철수한다고 철수하고 뭐 베트남으로 옮긴다고 베트남 하이퐁으로 발표하는데요. 간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게 한 500만 대 정도 핸드폰 생산하는 공장인데 떠나가게 됐고 뭐 일단은 뭐 그 전부터 좀 LG전자의 휴대폰 사업이 어려워서 이제 좀 제대로 정비해서 다시 하기 위해서는 갈 수밖에 없다. 그 LG 연관도 있고 했는데 거기 이제 베트남 정부의 지원, 세제 혜택 그리고 이제 낮은 인건비 이 세 가지 요인으로 해서 떠나게 됐는데 저는 사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삼성전자마저 야 기존의 사업을 정리하고 간다. 신규 사업은 또 최근에 뭐 외국에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좀 그러려니 하지만 기존의 사업을 정리하고 절로 대기업이 삼성, LG전자가 절로 가는 것과 관련해서 가슴을 철렁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정말 깊이 돌아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경제 성장 이루고 제조업 살리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거의 가능성이 없을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과학기술 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예. 방송 나오기 전에 이야기했더니 이구동성으로 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정부가 뭘 제일 많이 정부가 얘기하던가요? 어디 있냐 도대체. 각 홀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이 제대로 된 지원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처음 기대했던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대등 연구단지를 비롯한 데 있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의 교수들, 학자들 거의 다 지금 돌아앉아 있답니다, 전부. 아, 그래요? 그 정도로 예.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정말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지만 이 부분은 정말 정부가 이 분야의 연구자들, 교수들, 학자들의 길을 살려주지 않으면은 대단히 어려울 수 있다. 이후에 한국 사회의 미래 먹거리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정부가 케어해야 된다. 아, 그러고 봤더니 지원을 한다면서 R&D 예산이 지금 5천억이 깎인 거 가지고 지금 업계에서나 지금 학계에서는 좀 불만들이 많다 그러는데 혹시 신세동 교수님도 그런 느낌 받으십니까? 그렇죠. 아까 우리 정 위원장님 말씀 하나 더 하면 정부도 정부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제조업체가 뭐 베트남이 됐든 중국이 됐든 이 빠져나간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한 10년 됐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면 중소기업들 나가는 건 했는데 이번에 LG전자가 나간 거는 그렇죠. 예, 대기업이 나가는 그래서 거니까 좀 다르죠. 이 부분을 나는 누가 정말 섬찟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근로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내 일자리도 나갈지 모른다 하는 그런 그 위기 의식을 느껴주셔야 되는데. 일차적인 피해자는 정부도 아니고 기업도 그렇습니다. 아니고 그 노동자들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것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렇게 나빠왔던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늘 오면서 대통령 취임사를 하루에 한 번씩 꼭 보면서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때 하나 또 언급하겠습니다. 그 뭐냐면은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자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그 눈물을 정말 닦아주시고 있는 건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특히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모시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 얼마만큼 내가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아까 5천억 깎은 부분도요. 전 탁상 공론에 의해서 깎은 것이다. 지금 이게 비매물이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미래의 먹거리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다라고 하면 5천억을 늘려도 충분치 않은 상황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에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야, 이게 뭐 어떤 얘기든지 얘기를 좀 토론을 좀 하다 보면 결국은 정부의 역할과 대통령의 인식,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철학에 대한 얘기로 좀 귀결이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좀 그쪽으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마이너스 성장에 대해서 대통령 말씀이 이제 이렇게 좀 나왔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경제 기초는 튼튼하다. 뭐 이 말씀이 지금 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기초는 체력은 튼튼하다. 2분기부터는 좋아질 것이다. 자, 요거 좀 분석 좀 하고 평가 좀 하고 해석 좀 해보겠습니다. 김윤학 교수님. 네. 들으셨죠? 예. 기초 체력은 튼튼하긴 합니까? 기초 체력은 저는 튼튼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거 자체는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없지는 않죠. 지금 경제는 위기 상황인 건 맞고요. 근데 예. 하루아침에 저는 하루아침에 경제가 체력이 100에서 50으로 떨어지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축적되어 온 결과고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분기에 마이너스 0.3%를 성장을 했는데 역성장했는데 그거는 조금의 기저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지난 분기에 1% 성장했거든요. 2017년 4분기에도 보면은 마이너스 0.2% 성장인데 그 앞분기에 1% 이상 성장을 했고 그래서 지난 4분기에 사실 재정 정책을 쏟아부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 실력 이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그게 효과가 꺼지면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갔죠. 그래서 지금 2분기는 저는 플러스로 돌아설 거로는 생각됩니다. 다만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일부 신문 보니까 마이너스 0.3% 안 좋은 건 사실이고 OECD 최하위권 그런 기사도 있던데 성장률은 1년치를 가지고 저는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한 분기, 두 분기 가지고 너무 일희일비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가끔씩 대통령 말씀을 들어보면 시장의 인식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교수님이 보시는. 시장에서는 일단 경제 자체를 좋은 쪽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죠. 경제는 위기거나 위기 상황이 굉장히 가까운 거고 뭔가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과거에도 그렇고 물론 이제 대통령 말씀을 잘 뜯어보면 후에는 부정적인 인식도 있는데 항상 그 화두는 또
그 긍정적인 말씀하시면 그걸 먼저 잡으니까 그런 것들이 기초 체력이 뭐 저는 아주 망가졌다고 보지 않는데 뭐 튼튼한지는 또 사실은 좀 분명히 지금 튼튼한 정도는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누군가 그 참모들이 말씀 자료를 써주실 때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런 거를 고려를 안 하고 참모들이 자기 변명성 이런 그 멘트를 그냥 대통령 말씀에 끼워 넣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을 좀 근데요,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말입니다.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잘 보세요, 화면을. 대통령이 그냥 저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써준 거를 자료를 보고 읽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 참모들은 대한민국 경제 기초는 튼튼하다라고 대통령한테 자료를 써준 것이고 대통령 그걸 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세 가지가 이제 물가 상승률, 실업률, 외환 보유고,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 이랬는데 외환 보유고는 기초 체력이죠.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나 실업률이로 가지고 기초 체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 그다음 그것이 실업률이 괜찮냐 이렇게 할 때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정 위원장님은 실업률이 괜찮다라고 하는 데는 동의를 못 하시는 그거는 모양이네요. 뭐 동의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뭐 기초 체력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물가는 조금 더 높으면 오히려 뭐 인플레이션이 경기를 자극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경제학적으로도 저게 맞는 말 같지는 않고 이 참모들이 두 번째로는 사실은 대통령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지난번에 저희가 뽑을 때 대통령 계획하라고 뽑았습니다. 대통령을 경제 잘하라고 뽑으려면 유승민 후보나 뭐 안철수 후보를 뽑았겠죠. 문재인 대통령 계획하라고 뽑았는데 문제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참모들입니다. 제가 봐서는. 계속 참모들이 정확한 메시지를 대통령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자기들이 경제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대통령께는 여전히 괜찮습니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올리면서 그런 메시지들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전달되면서 국민들이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의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하나만 1분기 성적이 뭐 기초 체력 이야기하는 도대체 그 기초 체력이 이제 뭔지 제가 하나 지적할게요. 아까 그 기저 효과가 있어서 뭐 그 마이너스 0.3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전년 동비로 봅시다. 전년 동비 1.8%예요. 전년 동비 1.8%는 지난 몇 년 새의 최악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8%가 나온 것도 수입이 마이너스 5.4% 줄어서 1.8이에요. 그러니까 수입은 줄면 성장률이 높아지거든요. 5%나 수입이 줄어서 성장률에 기여를 했어요. 이게 만약에 수입이 전혀 성장률에 줄질 않고 했다고 하면 이번 성장률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요. 마이너스 3.6 나와야 되는 성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초 체력 이야기하는데 우리 경제가 지금 얼마만큼 어려운지를 전혀 감을 못 잡고 계시는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산업활동 동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인데요. 0.1%포인트 0.1 떨어졌어요. 12개월 연속입니다. 12개월 동행지수 떨어진 것은 IMF 1997년 이후에 최초입니다. 그러나 뭐 정부가 방점을 찍고 있는 건 그나마 생산 소비 투자가 조금 그래도 반등했다라고. 전부 저넓이입니다. 저거 저넓이고요. 저넓 2월 아닙니까? 2월에 일자가 작았어요. 3월에 일자가 많았죠. 전년 동비로 보면요. 생산 마이너스 0.7, 제조, 광공업 마이너스 2.8, 소비도 2.4인데 소비도 이게 그 뭡니까? 그 면세점 소비가 증가해서 그러지 지금 대형 슈퍼 그다음에 마트 전문 소비점 설비 마이너스 15.5, 건설 2.0 전부 마이너스 전년 동비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도대체 기초 체력이 튼튼하단 말이 저는 이런 식으로 기초 체력을 자꾸 이야기하시면 전 이 정부 하에서 경기가 살아나는 대책이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될 정도로 상황 인식이 너무 아니랍니다. 경제라는 것이 심리적 요인이 많기 때문에 정부나 대통령이 뭔가 좀 안 좋다고보다는 가능하면 좀 긍정적 시그널을 주려고 좀 노력하는 거는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경제가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는 데 있어서의 시장과 전문가들이 다 동의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좀 시간이 좀 다 돼서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한국 경제가 지금까지 버팀목을 해왔던 메모리 반도체에 의해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비메모리 반도체로 방향을 전환을 해서 여기다가 올인을 한다.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진단 좀 받으셨고 이 와중에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위기 상황이냐, 경제가 얼마나 튼튼하냐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확인하면서 오늘 저 토론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어떤 발표를 또 하고 우리 경제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리되면은 다시 한번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동 교수님, 김혜락 교수님, 정용곤 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와중에 국회에서는 이른바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 상정이 처리가 됐습니다. 밤새 이뤄진 일입니다.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회의가 민주당과 다른 야하 3당과 함께 처리가 됐습니다. 국회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상황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당초 국회 본청 2층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는 5층으로 자리를 옮겨 전격 개의했습니다. 한국당 봉쇄 작전에 맞서 여야 4당 의원들이 소리 없이 옮겨가는 첩보 작전을 펼친 겁니다. 뒤늦게 알고 찾아온 한국당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회의장 입장까지 막아놓고 회의를 안에서 문 잠가놓고 진행하면 그게 꼼수고 도둑회의 아닙니까? 원천 무효죠? 그렇게 정해주세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한국당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은 위원 사보임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폈습니다. 최배 의원님이나 임재호 의원님 정말 남의 보직이 가로채고 있어서 행복하십니까? 하지만 이상민 위원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구호를 외치거나 회의를 방해하면 끌어내겠다 압박했고 상정 이후 속전속결로 가결까지 이끌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민주당은 웃었고 원천 무효! 원천 무효! 한국당은 회의실 밖 복도에 드러누워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도 비슷한 상황 속에 열렸습니다. 4층 회의실을 쓰려다 한국당 연좌농성에 가로막혀 급하게 회의실을 6층으로 변경했고 한국당 의원들의 격한 항의가 뒤따랐습니다. 심상정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부터 질서 유지권을 발동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간사 협의 활동하는 정해 회의 진행도 제가 제 권한입니다. 여러분들이 명령할 자격이 없어요. 어젯밤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모두 우려했던 몸싸움은 없었지만 지난 엿새간의 극한 대치로 여야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모습입니다.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우 밤사이에 정말 긴박해서 제가 말이 다 그냥 빨라지네. 뭐 저렇게 적격적으로 처리해버리는 데는 방법은 없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막느라고 막았는데. 뭐 어제는 좀 뭐 며칠 동안 대치를 하다 보니까 좀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뭐 회의실을 이제 바꾸기는 했지만 어제 뭐 저 생방송으로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지금 저 의원들이 들어 누운 겁니까 바닥에? 저게 아마 다 끝난 다음에 그 방망이 두드려진 후에 다시 한번 처리가 된 뒤에 그리고 그 뭐 양쪽에서 이제 사개특위하고 정개특위에서 회의를 하는데 한국당 의원들 그 특위의 위원인 의원들은 출석을 해서 의사진행 발언들은 했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그 날이 바짝 선 그런 말들도 주고받았고요. 그랬군요. 자, 그럼 이제 패스트트랙에 지정은 된 거죠. 올라탄 거죠. 이제 말이 패스트지 빠르다는 뜻이잖아요. 패스트가 빠른이지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상임위를 해당 상임위 지나면 법사위에 가서 다시 본회의로 가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본회의의 안건으로 부의되는 그 트랙에 올라탄 거죠. 자, 제일 궁금한 마지막 최종적인 궁금증. 자, 이렇게 돼서 뭐 180일이 됐든 270일이 됐든 그게 다 끝나서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된다 쳤을 때 통과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며칠 전 하고 또 표결 정족수는 어떻게 되죠? 과반이죠. 과반 출석에 과반 의견 찬성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표 계산을 좀 해보면 자유한국당이 현재 114석?
114석, 113석. 114명이잖아요. 예. 자, 그럼 그 포함해서 그러면은 절반 정도의 찬성이 현재로서는 표 계산을 하면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한국당 쪽보다 민주당 쪽으로 계산을 하면 민주당, 정의당, 평화당 뭐 지금 저 여야 4당이 다 합해지면은 한 148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탈표가 하나도 없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이탈표가 하나도 없을 때. 그런데 이탈표가 나오면 거기에 이제 플러스 150명, 그러니까 정족이 300명인데 거기에 과반 출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꼭 150명이 돼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나 뭐 이런 상황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선거제 개혁안 같은 거 가지고 뭐 결석자가 나올까요? 다 동원된다 치면. 예, 그러면 한국당이 다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얼추 그 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계산을 하면. 그러네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군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선거법을 얘기를 하면 지난번에도 물어보셨지만 이게 그러면은 내년 4월에 있는 21대 총선에서 이게 쓸 수 있느냐 이 룰을?라고 했을 때 이 330일이 그대로 다 쓰인다라고 하면은 3월 달에 끝나기 때문에 그거는 4월 그 내년 총선에는 못 쓴다는 거죠.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이 2024년 선거에서나 쓸 수 있다는 게 되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올라가서 상정된다 치고 그렇게 돼서 이것이 어렵게 표결이 돼서 통과가 된다고 쳐도 내년 4월 15일 날 치러지는 총선에는 적용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 그러니까 최장으로 다 330일을 고스란히 다 썼다고 했을 때는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게 또 여러 가지 그 국회법 해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법 해석보다 관례. 지금 이게 사개특위하고 정개특위 특별위원회거든요. 이 특위들이 지금 활동 기한을 지난 12월에 연장을 해서 6월 말까지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6월 말이 되면은 이게 연장이 안 되면 특위 2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활동 기한이 끝나버리니까. 그런데 이 특위 기간,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또 과반 출석 과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의결이 돼야만. 통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6월 말에 한국당이 도와줄 리가 없는 거죠. 이 연장을. 그러면은 6월 말에 특위들은 활동이 끝나면 그러면 이 법안은 어떡하냐 그러면.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국회 사무처에서 내놓은 유권 해석은 그러니까 유관한 소관 상임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회법은 선거법은 행안위로 가고, 그다음에 공수처법이라든가 뭐 검경수사권법은 법사위로 가요. 가겠죠. 근데 법사위로 가면은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여상규 의원입니다. 위원장이 또 자유한국당 위원장이에요. 그러면은 꽉 채우겠죠. 180일. 그러네요. 자, 그러면 하나씩 나눠서 갖다 보면 어찌 됐든 선거법이 걸려 있는 선거법 개정안 은 정개특위에서 하고 있는데 정개특위 위원장이 아까 화면에서 보셨듯이 심상정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심상정 위원장은 180일로 질줄이겠다라고 공언을 했잖아요.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 특위 6월 말까지 그러면은 이 선거법 발의된 이 안을 심사를 끝내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특위에서 끝내겠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될지 그렇게 되면은 60일 지금 5월달, 6월달 남아 있는데 60일 그때 그러면 한국당이 전혀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았을 때 정말 한국당을 소외시켜 놓고 빼놓고 가능할 거냐? 선거법 심사를 해서 법사위로 넘긴다는 게 근데 이제 법사위로 가면은 말씀드린 대로 여상규 위원장이에요. 한국당에. 그럼 그게 90일을 채울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래저래 모든 거를 다 종합을 해보면 내년 4월 15일 날 선거법을 바꿔가지고 정말로 지역구 의원들 줄어들고 비례대표 늘어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가 치러질까 여부는 정말로 더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군요. 자,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한답니까? 계속 저렇게 드러누워 있겠대요? 지금 뭐 광화문 앞에 천막을 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쳤습니까? 천막을? 아니요, 지금 뭐 몽골 천막을 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나경원 의원은 남들은 다 누워 있는데 나경원 의원은 저 머리에 뭐 베개를 베고 있으신가? 지금 나경원 의원만 원내대표만 뭔가 좀 다른 게 좀 있긴 있네요. 다들 지금 몸이 제 컨디션들은 아닌 것 그러네요.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물리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더 한국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비협조 아니면 협조 두 개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자유한국당이 의외로 많지가 않군요. 예, 그럼 광화문에 가서 천막을 치면 장외투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또 그 장애투쟁도 있고 또 하나는 전국을 돌면서 지금의 이제 그 한국당에서 독재 타도라 해서 독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코드 인사로 인해서 뭐 헌법재판소라든가 뭐 법원이라든가 주요 권력기관, 주요 헌법기관들이 다 그 코드 인사에 장악이 됐다라는 의미에서의 독재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1·4분기에 경제 지표 성장률이 마이너스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다 망라해서 아마 전국 투어를 하면서 지도부에서 그 아마 대여 투쟁을 하지 않을까 장외에서. 그럼 대여 투쟁을 장외와 전국 단위로 벌려서 이거를 계속 거부하겠어 여론전에다 호소하겠다는 얘기로 이해는 되는데 전체적인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좀 감안을 하려면 여론조사하고 뭐 인터넷 댓글 뭐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국당을 해산해라 발목 잡는 한국당 해산하는 청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네요. 근데 어제 제가 이제 그 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탔는데 젊은 청년 한 20대 청년 2명이 와, 뭐 얼마야? 70만이야, 80만이 하면서 와 대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옆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 젊은 층에는 이게 그 관심거리구나.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라가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단시간에 100만이 넘는다는 걸 순수 그대로의 민심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조직적인 그 힘도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될지 그거는 해석하는 분들 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뭐 숫자를 단순 비교하는 게 뭐 무의미하긴 합니다만은 한국당을 해산해달라는 청원도 100만 명을 넘었고 반대로 민주당을 해산하라라고 하는 청원도 상당 부분 또 올라오고 있다며. 9만 명이 지금 넘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한국당 해산 청원에 대응해서 아마 그 우파 진영에서 저런 그 좀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앞서든 뒤서든 다 옳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입니다. 자, 이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느냐, 민주당에 더 있느냐, 자유한국당에 더 있느냐는 주말에 장애 집회를 하면서 민심은 더 갈라질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정치가 실종이 됐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게 결국은 우리 사회 국가 비용, 사회적으로 손실이라는 거죠. 뭐 공수처 문제는 그렇다 치지만 저 선거법 문제는 게임의 룰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계속 저런 식으로 나가면 저게 이렇게까지 해서 선거법을 고쳐질까 의심스럽긴 합니다만은 민주당은 어찌됐든 뭐 역사적인 뭐 저 개혁을 이뤘다고 자축하네요. 화면을 보니까. 이제 그게 저런 모습이 좀 그 염장을 지른다고 할까요? 거기다가 조국 민정수석이 또 통과됐다라고 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하면서 페이스북에 또 뭐 올렸어요. 굉장히 이렇게 그 고무하고 격려하는 듯한 내용으로. 매일 SNS 글을 매일 올리고 있죠. 조국 민정수석이. 그래서 뭐 그런데 조국 민정수석의 그 페이스북 글을 보면은 이게 좀 아주 드라이하다 그러죠. 건조한 문체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염장 지르는 듯한 그 페이스북 글 때문에 외려 한국당이나 보수층을 많이 자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려 더 자극제가 되고 결집을 시키는데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건 저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국 민정수석의 SNS가 오히려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좀 많은 것 같기는 한데. 자, 어찌 됐든 청와대는 뭐 이런 상황인 거고 민주당이 이제 곧 원내대표 교체되죠? 5월 8일 날이 선거입니다. 5월 8일. 이게 아마 뭐 패스트트랙으로 저렇게 대치되는 모습이 아니었으면 굉장히 그 관심을 끌 사안이었죠.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김태년 의원, 노웅래 의원, 그다음에 이인영 의원. 저렇게 3파전이에요? 지금 이제 김태년 의원하고 이인영 의원은 발표를 노웅래 의원이 오늘 오전에 출마 선언을 했고요. 이인영 의원은 그 전에 벌써 했고 김태년 의원은 오늘 오후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민주당 이제 실세가 될 이제 원내대표 경선에 나온 분들을 보고 있는데 참 재밌기는 하네요. 김태년 의원하고 이인영 의원은 굉장히 둘이 친한 사이인데 이인영 의원은 고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김태년 의원은 경희대 저 총학생회장 출신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세 분이 다 삼선 의원이고. 지금 이제 이 원내대표가 왜 중요하냐면 대여
저 대야 협상도 있지만 이 공천의 절대적이라는 거죠. 원내대표의 지위가. 그러네요. 예, 그래서 아마 현직 의원들이나 원내위원장들도 관심 있게 볼 겁니다. 누가 될까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3파전으로 가면은 민주당 내에 이름 친문 계열의 의원들의 분포도만 놓고 봤을 때는 저 세 분 중에 친문계의 지원을 제일 많이 지지를 받을 분이 현재로서는 딱 객관적으로 보면 누굽니까? 지금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김태년 의원은 거의 그 원조 노사모라고 봐도 될 그런 뿌리가 깊습니다.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과도 그 인연이 깊고요. 노무현 대통령 인연이 깊고 또 유시민 작가하고 정치를 같이 시작을 했잖아요. 정치 입문한 게 유시민 작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다 그러면은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까지 연결이 되면. 그러니까 친문 주류라고 보면 되고요. 노웅래 의원은 뭐 그런 이제 조직표는 없는데 이번이 세 번째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정표가 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MBC 기자 출신이고. 일찌감치 시작을 했어요. 1년 전부터 뭐 원내대표 경선 준비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약이라고는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2강 1중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1중에 이게 노웅래 의원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인영 의원은 뭐 잘 알지만 전대협 초대 이제 의장을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뭐 586 운동권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마청이죠. 그런데 이제 친문보다는 범주류 쪽에 속하고 그런데 친문 주류가 좀 갈린다는 거예요. 이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인영 의원의 경우에는 범주류이지만 친문 주류 일부 의원들이 지금 돕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대협 시절, 운동권 시절에 화려했던 경력에 비해서는 삼선 의원의 존재감이 좀 약한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평가가 있어서 본인이 머리도 염색을 까맣게 해가지고 강렬한 이미지로 좀 다시 태어났대요. 이인영 의원에 대해서는 뭐 좀 아깝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전에 의정 활동을 보면서. 그런데 두 분은 김태년 의원이나 이인영 의원은 좀 강경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국당하고 관계에서 보면. 근데 대화론자는 노웅래 의원이 더 협상에 뜻이 더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원내대표 경선은 정말 뚜껑이 열려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5월 8일. 5월 8일입니다. 5월 10일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만 2년. 그렇죠. 그 직전에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바뀌는군요. 야, 나경원 원내대표 이제 잔다르크가 별명이 나다르크가 돼 버렸는데 나다르크 원내대표와 맞설 여당 원내대표 경선. 그러니까 홍영표 원내대표가 어제 얼마나 어깨가 가벼워졌겠습니까? 홍영표 원내대표가 진짜 고생 많이 하긴 했죠. 8일 날 물려는 줘야 되는데 이 상황을 정리를 하고 간다는 의미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상당히 부담을 많이 덜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이 모든 지금 갈등이 내년 총선 때문에 지금 생기는 건데 이 총선 이 공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인물이 당에 들어왔죠. 민주당에. 이제 그 양정철, 양정철 비서관, 문재인의 남자. 노무현의 남자이기도 하고. 노무현의 남자이자 문재인의 남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취임했나요? 지금 어제 그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민주연구원장으로 이제 그 임명이 됐는데 뭐 자의반 타의반 외유였죠. 근데 자의반은 저는 좀 비동인데 아마 본인은 국내 정치에 영향을 끼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좀 제가 들은 전원들은 조금 밀린 감이 있었습니다. 이전 세월에서는. 근데 이번에는 만장일치로 선임이 됐네요. 민주연구원장으로 이제 이전에 김민석 그 전 의원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보면 이 민주연구원장 이게 이제 한국당으로 치면 여의도 연구원이고 이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인데 이 원장의 그 능력에 따라서 아니면 그 존재감에 따라서 할 일이 무궁무진할 수도 있고 그냥 자리만 있다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양정철 전 비서관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근데 양정철 비서관의 그 임명 동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받으라 그래서 받았다라는 전언도 있어요. 그만큼 힘이 센 실세가 이제 연구원장으로 온 거죠. 딴 건 몰라도 하나는 제 눈에는 보이는데요. 이제 민주연구원에는 이제 발 디딜 팀이 없을 거예요.
예. 저기 사람 많이 몰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원내대표가 많이 친문 주류가 예. 되고 그다음에 저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그렇다면은 차기 민주당의 공천 친문 그림이 색채가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려지네. 눈앞에 샥 그려지네요. 아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수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출신 정치인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삼성의 반도체 신화, 비결이 뭔지 아나? 1983년 삼성이 반도체를 시작할 때 정부의 반도체과라는 부서가 없었다. 정부가 몰랐다, 반도체가 뭔지를. 그래서 몰라서 규제를 못했고 그게 성공 비결이다. 다소 과장이겠지만 꼭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삼성의 새로운 비메모리 반도체 도전, 이번엔 관련 정부 부서가 쉬어보니까 9개나 되더군요. 정부가 잘 돕겠죠. 믿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과감한 감세와 규제 철폐로 기업과 시장의 야성을 자극했답니다. 4% 넘는 성장, 그래서 실현 가능했습니다. 중국, 1조 원 넘는 유니콘 스타트업이 매달 1개씩 쏟아집니다. 한국 경제 결국 마이너스 성장, 그래도 경제 기초는 튼튼하다. 소득주도 기조는 안 바꾼다. 대통령 발언에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세금 늘고 인건비 오르고 노동시간 줄고 말로만 규제 완화. 무엇보다 기업의 야성은커녕 납작 엎드려 눈치만 봐야 한다는 무언의 공포 분위기. 대통령이 내친 김에 시장에 깔려있는 이 분위기부터 걷어내주면 우린 다시 해낼 수 있다 믿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제 2년 지났습니다. 남은 3년 긴 시간입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